스테드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전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이런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컴파스는 이제 자기적인 현상에 따라서 반응하는데 얘가 막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가 정확히 어떤 수식으로 관계되는지를 오얼스테드는 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처음 한 사람이 비오와 사바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가 되게 놀라워요, 사실. 이 사람이 한 거가 커런트가 이렇게 흘렀어요. 커런트가 흐르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음,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당연히 사실 과학자라면은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정도에서만 사실 만족하진 않겠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얼마나 많이 어떤 전류가 어떻게 매그네틱 필드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 사실 더 퀀티파이를 당연히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비오엔 사바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오월스테드의 그런 리포트를 봤다면은 당연히 이거를 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한테 사실 다행이 아니라 이 비오엔 사바르한테 다행이었겠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서 자신의 이름을 물리 그 과학사에 남긴 거죠. 어, 이 사람이 발견한 거가 사실 되게 놀라워요. 이 사람이 발견한 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가 매그네틱 필드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주 작은 그 DL이라는 아주 작은 그 세그멘트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가 그걸 이제 D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DB는 I라는 커런트가 흐르는 것 중에서 아주 작은 세그멘트 DL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 우리가 DB라고 할게요. 그 DB가 뮤 곱하기 IDL 곱하기 R-R 프라임 R-R 프라임의 3승의 4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찰하는 매그네틱 필드를 관찰하는 그 포인트 위치이고 R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 DL 작은 DL의 위치겠죠. 얘가 이제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되게 놀랍다고 제가 하는 거는 이 식이 전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보시다시피 어, 어떻게 보면 가우스 법칙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어, 이렇게 복잡한 식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게 사실 놀랍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방향도 되게 그냥 그 직관적인 방향이 아니라 DL 방향과 이 DL 방향이죠. DL 방향과 이 R-R 프라임 방향 이 여기서부터 옵저베이션 위치까지의 그 벡터 방향이죠. 그냥 얘와 얘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와 얘의 크로스 프로덕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IDL과 지금 이 방향과 그 전류의 방향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를 바라보는 방향의 크로스 프로덕이니까 이 뭐 지면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어쨌든 방향도 전혀 직관적이지 않고 이 크기도 사실 그 크로스 프로덕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뭐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은 방향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것을 실험으로부터 얻어냈을까? 이거가 사실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으로부터 엠피리컬리 얻은 거거든요. 엠피리컬리라는 게 경험적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실험을 막 측정을 해보고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얻는 거가 엠피리컬 모델이거든요. 사실 이게 엠피리컬리 얻은 거예요. 실험적으로 얻은 거예요. 뭔가 다른 물리적인 그 법칙으로부터 애널리티컬리 이거를 얻어낸 게 아니라 지금 매그네틱 필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분포하니까 그러려면은 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엠피리컬 모델이라 그러는데 얘는 엠피리컬리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면은 수식이 간단하면은 엠피리컬 모델이 그냥 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어떻게 얻었을까라는 게 사실 되게 질문인 거죠. 그죠? 되게 그게 되게 저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게 또 한 1820년 이 정도였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거를 come up with 할 수 있었을까? 이 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얻었을 것이다 라는 거가 어떤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1820년도에 돌아갔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거는 알고 이건 몰랐으니까 근데 이런 시험을 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여행을 떠나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어쨌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서 어떤 새로운 물리적 발견을 해보는 그런 상상을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오엔 사바르가 뭘 알았을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what 비오 앤 사바르가 knew 그 당시에 뭘 알고 있었을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어스테드 실험으로부터 어쨌든 매그네틱 필드가 어떤 스트레이트 와이어가 있을 때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와이어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매그네틱 필드가 발생하는데 매그네틱 필드가 어떤 방향으로 발생되냐 이게 도는 방향으로 발생된다라는 것도 실험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침반이 이미 있었으니까 나침반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얘가 이걸로부터 생성되는 매그네틱 필드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겠죠. 알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을 나타내고자 하니까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생기는데 도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B는 커런트가 있고 커런트가 흐르는 방향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방향이 L 방향이겠죠. 커런트가 흐르는 방향으로부터 여기서부터의 옵저베이션 포인트 여기서 옵저베이션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C축이라고 잡을 때 G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옵저베이션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로우 벡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로우 벡터와 이 전류 흐르는 방향 사이에 그 크로스 프로덕트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전류가 이 매그네틱 필드가 도는 방향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전류가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도는 방향인데 도는 방향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IL과 로 방향의 그쪽으로 매그네틱 필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았을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은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해보니까 매그네틱 필드 측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그네틱 필드 측정은 나침반이 얼마나 세게 돌아가려고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었겠죠. 매그네틱 필드가 굉장히 작다면은 나침반이 거의 잘 안 돌아갈 거고 매그네틱 필드가 굉장히 세면은 굉장히 잘 돌아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퀀티파이 할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 토션 텐서 저번에 쿨롱 법칙 할 때도 배웠잖아요. 여기 실을 매달아 놓고서 실이 매달렸을 때 얘가 돌아가는 각도가 얘 작용하는 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나침반을 어떤 실에 고정해 놓고서 얘가 얼마나 각도로 돌아가는지를 판단하면은 여기에 발생하는 그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퀀티파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이 거리로부터 전류가 흐르는 그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감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decreases
with 1 over rho. 얘가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거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거에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를 알았을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뭐도 알았을 거냐면은 뭐 이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임의의 모양에, 임의의 쉐입에 어떤 커런트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흐르는 매그네틱 필드를 이 사람들이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뭐 모든 모양의 그 커런트를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건 또 해볼 수 있었겠죠. 아주 간단한 그냥 루프 커런트가 있을 때 루프 커런트의 뭐 중심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하면은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중심에서의 매그네틱 필드 크기가 또 a분의 1에 따라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지는 거다. 이것도 우리 실험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뭐 이런 간단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간단한 실험으로부터 이 매그네틱 필드와 커런트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는 알 수 있었겠죠.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모두 알았냐면은 매그네틱 필드가 그 크기가 커런트에 비례한다는 것도 쉽게 알았을 거예요. 커런트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매그네틱 필드가 더 강하게 발생한다. 이런 것도 실험으로 아마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오사바르가 이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근데 비오사바르가 몰랐었던 것, 비오 사바르가 didn't know, 뭐는 몰랐을 것인가? 얘가 뭐는 몰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임의의 그 루브로 이런 식으로 커런트가 흐를 때 여기에서의 매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몰랐어요. 이런 거를 이제 몰랐으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했겠죠. 임의의 모양의 커런트가 흐를 때 얘를 측정해 보지 않고서는 얘가 매그네틱 필드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포뮬레이트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they wanted to formulate this. 임의의 커런트가 흐를 때, 임의의 커런트 룹 모양을 따라서 커런트가 막 흐를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매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 사람들이 검증하고 수식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예 완전 맨 땅에서부터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가지 프린시플은 아마 어쌔을 하고 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Principle they assumed. 아예 맨 땅에서부터 시작하기에는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예 맨 땅에서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가정은 프린시플은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가 뭐냐? 뭐를 아마 이 사람들이 가정을 했을 거냐면은 principle of superposition은 아마 여기서도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가정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principle of superposition이 뭐였죠? 중첩의 원리였죠. 중첩의 원리가 쿨롱 1과 여기 샤지 두 개가 Q1과 Q2가 있으면은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일렉트릭 필드는 Q1이 발생하는 일렉트릭 필드 더하기 Q2가 발생하는 일렉트릭 필드다 라는 걸 우리가 쿨롱 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일렉트릭 필드가 두 개의 E1과 E2의 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매그네틱 필드가 지금 전기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전기장에서 지금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장에 대해서도 이런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정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 사람들도 아마 비슷하게 가정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자기장에 대해서 그 슈퍼포지션이라는 건 뭐냐? 커런트가 뭐 이렇게 두 개의 커런트가 흘러요. I1과 I2가 흐를 때 뭐 여기에서의 매그네틱 필드는 그 전류 1이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 그걸 B1이라고 하죠. 더하기 전류 2가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 그걸 B2라고 하면은 그냥 두 개의 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장에서의 슈퍼포지션이겠죠. 뭐 이걸 어쨌든 그 분명히 가정을 해보고서 가정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또 이제 그 가정을 뭐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게 실험적으로 정말로 성립하는지 이 사람들이 그것도 쉽게 검증을 해볼 수 있었겠죠. 뭐 검증은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을 해보면은 금방 아마 이 자기 중첩의 원리가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런트 1과 커런트 2가 똑같은 커런트가 이렇게 흐를 때 우리가 그 전에 실험을 통해서 매그네틱 이 커런트 1이 만드는 여기에서의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다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크기는 이 거리에 반비례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커런트를 두 개를 같이 두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두고서 같은 커런트를 흘릴 때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점에서 매그네틱 필드가 서로 상쇄돼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크기가 이 로와 얘가 서로 같으면은 그 거리가 같으면은 서로 상쇄될 거니까 여기에서의 매그네틱 필드가 정말로 0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 보면은 중첩의 원리가 정말로 성립하는구나라는 걸 밸리데이션 쉽게 해볼 수 있겠죠. 뭐 또 이것도 해볼 수 있겠죠. I1과 I2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여기에서의 매그네틱 필드가 과연 2 곱하기 B1이 될 것인지 이거를 보면은 금방 여기서 중첩의 원리가 정말로 여기서도 성립하겠구나라는지 성립 안 하겠구나라는지를 꽤나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밸리데이션 했다면은 이런 중첩의 원리를 밸리데이션 했다면은 어, 이런 밸리데이션을 거치면은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도 자기장에 대해서도 슈퍼포지션이 성립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거가 이제 성립한다고 할 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dB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임의의 커런 루브이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얘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얘네가 각각이 만들어내는 IDL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dB라고 할 때 매그네틱 필드는 이 dB들의 합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의 매그네틱 필드는 여기에서의 매그네틱 필드,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 더하기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의 합이다라고 우리가 그제서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중첩의 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첩의 원리가 어느 정도 설립하는 걸 알았으면은 이런 임의의 모양의 커런트를 구할 때 우리가 뭐를 알면 알 수 있냐면은 아주 짧은 아주 짧은 세그멘트의 커런트가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알면은 얘네들이 합으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만 알면은 이 작은 세그멘트가 매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떤 위치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은 우리가 다 게임을 끝내는 것이겠구나라고 알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the question is how much dB is related to IDL. 이 dB와 IDL이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IDL이 얼마나 큰 크기의 dB를 만들 것인가? 이것만 이제 이 사람들이 풀면 되겠죠. 자, 이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고자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가 사실 측정이 쉽지가 않은 측정이에요. Difficulty to measure dB from IDL. IDL로부터 dB를 만드는 측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측정이 왜 쉽지 않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 아주 짧은 도선 I라는 커런트를 흘리는 아주 짧은 거를 이렇게 놓고서
여기에서의 매그네틱 필드를 다 측정해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도 측정하고 여기서도 측정하고 온 공간에서 다 측정을 하면은 그리고 얘를 잘 어떻게 표현하는 수식을 찾으면은 그럼 끝날 것 같은데 뭐가 어렵다는 건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리고 그 이거가 이제 쿨롱 법칙도 이렇게 측정을 한 거잖아요. 쿨롱 법칙도 여기에 어떤 차지가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그 필드를 뭐그 인력이든 철력이든 그 필드를 여기에 또 작은 쿨롱을 두고서 그걸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쿨롱이 했던 것처럼 얘도 지금 그 작은 소스원을 두고서 작은 그 커런트를 두고서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면 매그네틱 필드 측정은 다시 나침반을 갖다 놓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얼마나 큰 세기로 회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하면 되겠죠.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쿨롱이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차지와는 다르게 매그네틱 필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커런트는 혼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커런트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커런트는 항상 루프를 이루어서만 흐를 수 있습니다. 커런트가 뭐 우리가 그 실험을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커런트를 배터리 넣고 저항을 넣고 이런 식으로 룹이 있어야지 커런트가 계속 흐르죠. 커런트가 계속 흐르는데 지금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얘만 달랑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얘의 효과만 보고 싶다라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런트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짧은 세그먼트 A에서 B까지만 가는 커런트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런트는 항상 룹을 이루어야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이렇게 이걸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커런트가 흘리려면 항상 룹으로 흐르는데 이때 여기서 얘가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하자니 이건 얘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이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 쿨롱의 법칙을 할 때 이 실험이랑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일 비오 사바르였다면 그 당시 이제 1820년도에 비오 사바르였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커런트가 어쨌든 루비여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서 여기에서의 dB를 측정하는 거죠. dB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길이는 굉장히 짧으니까 얘와 얘는 굉장히 가까이 있겠죠. 얘와 얘는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와 여기서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와 얘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가 근데 거의 상쇄될 거잖아요. 왜냐면은 둘이 크기는 같은데 거리는 반대니까 그리고 반면에 얘와 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 거리에 비해서 얘와 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우니까 얘가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와 얘가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가 서로 상쇄하게 할 수 있겠죠. 상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아주 짧은 구간이지만 얘가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만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어떤 매그네틱 필드를 쉴드할 수 있는 쉴드가 있다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서 아주 이렇게 조그만만 내놓고서 여기 커런트가 흐르는데 이 매그네틱 필드에 쉴드가 있어서 여기 왼쪽에 커런트가 흐르는 것을 얘가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를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서는 전혀 생성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쉴드가 매그네틱 필드를 쉴드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죠. 써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존재하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비오엔 사발이었다면은 아니면은 보시면은 여기 왼쪽 위에서 보면은 얘와 얘가 서로 그 상쇄를 제가 할 거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상쇄는 못 하겠죠. 왜냐면 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약간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얘가 완전히 중점에 있다면 얘와 얘 이것과 이 중점에 있으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것과 얘가 만들어내는 것이 완전히 서로 상쇄하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딱 이 얘의 중심선에서밖에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다른 위치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정확히 캔슬레이션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차가 있겠죠, 분명히. 여기서 오는 요놈들이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이걸 더 뭐 잘 캔슬 아웃 하고자
뭐 이런 식으로 얘를 꼬아가지고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커런트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서로 막 뒤엉켜 있으니까 어, 뒤엉켜 있으니까 얘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와 얘가 여기서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와 얘가 여기서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가 좀 더 잘 캔슬 아웃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정확하진 않겠죠. 정확하게 캔슬 아웃 되고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만 남기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막 캔슬 아웃이 돼서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 그 크기 자체가 크면은 우리가 얘는 서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캔슬 아웃이 되니까 얘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얘의 길이 자체도 엄청나게 짧다라는 거예요. 얘 길이 자체가 엄청나게 짧으니까 얘가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 크기도 되게 작겠죠. 그러면 얘가 서로 완벽하게 캔슬 아웃 되지 않는다면은 얘의 영향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얘를 이 짧은 세그먼트 IDL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 그것만 측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오사바르였다면은 비오사바르는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어떤 실험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실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 어떤 결과를 어떤 포뮬라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IDL 아주 자그만한 아주 짧은 전선이 만들어내는 그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 IDL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IDL을 만들어서 여기서 전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해서 그거를 나타내는 포뮬라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 말고 이게 어렵다면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렵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lternative way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지 생각해 보면은 alternative way to obtain dB from IDL 우리가 IDL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면은 IDL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 dB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dB는 어떠한 i와 r의 함수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구했을 때 이걸 이제 싹 다 더하면은 우리가 어떤 룹이 만들어내는 임의의 모양의 룹이 만들어내는 그걸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FIDL과 R에 이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제안을 해보고 어떤 수식을 제안해보고 이 수식을 우리가 이런 적분을 통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봤을 때 그때 우리가 측정하는 매그네틱 필드를 잘 묘사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이 가정이 맞겠구나 이런 추측이 맞겠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IDL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직접 측정해서 이거를 나타내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IDL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의 그 디퍼런셜 매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가정을 해보고 수식을 제안해보고 얘를 실제 이런 실험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미의 룹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의 커런트 룹이 실제로 있을 때 여기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실제로 측정을 하면은 이 측정한 값과 이런 우리가 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얻어낸 그 매그네틱 필드와 일치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dB의 표현이 맞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그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런 그런 아주 그 똑바른 도선에도 성립하고 이렇게 돌고 있는 도선에도 성립하고 뭐 임의의 모양에 대해서도 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서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가 우리가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제안한 이 포뮬러를 가지고서 계산한 매그네틱 필드와 같다라는 것이 여러 번 검증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것도 완전히
충분히 사이언티픽한 과학적인 방법이죠. 아마 비오엔 사바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DB라는 식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 넘어가기 앞서서 아마 여러분들 이 걱정이 들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커런트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룹이 아니잖아요. A서부터 그냥 B까지 가는 커런트잖아요. 이거 존재할 수 없지 않냐? 네,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고 얘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얘는 분명히 어느 선에서 어느 굉장히 멀리에서 이런 식으로 룹이 있어야지만 룹이 마무리가 돼야지만 커런트가 흐를 수 있습니다.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 실험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실험은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긴 선을 가질 수가 없는데 무한히 긴 선이 있을 때 매그네틱 필드가 로 분의 1로 감소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런 실험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말이 되는 거가 우리가 굉장히 긴 도선을 생각할 때 얘의 이 거리에 비해서 얘가 이제 굉장히 길게 두고서 이렇게 루프를 크게 만든다면은 여기에서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나 아니면 얘가 실제로 무한히 긴 도선이나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어느 순간 이게 도선이 어느 정도 이상 길어지게 되면은 이 나머지 애들이 여기에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의 영향은 굉장히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 비해서 이 길이가 충분히 커졌다면은 그 이후에는 얘가 아주 이렇게 큰 루프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무한히 긴 도선을 생각하든지 그 영향이 거의 같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여기서 굉장히 무한히 긴 도선에 대해서 얘 거리에 따라서 원 오버 로로 감소했다라는 거는 사실 실험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긴 스트레이트한 도선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루브로 이렇게 감싸져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는 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 루프의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는 굉장히 영향이 작을 것이니까 요만큼의 도선이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만 고려를 하면 되고 또 요만큼이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는 사실 무한히 긴 매그네틱 필드가 만들어낸 그 매그네틱 필드와 거의 비슷할 거니까 왜냐면 또 여기서도 이만큼은 무시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다란 룹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와 이 무한히 긴 도선이 만드는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커런트는 항상 루프로 흐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짧은 도선이 만들어내는 그 매그네틱 필드를 바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도선이 만들어내는 여기 디퍼런셜 매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한 다음에 얘네를 서메이션 한 후에 이 룹이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짧은 도선이 만들어낸 매그네틱 필드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사이언티픽한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방법으로 비오엔 사바르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